환경연구원 원장 윤재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평가본부 자원에너지평가실의 이후승 연구위원입니다. 일부에서는 생물 다양성이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국내외적인 노력이 어떠한 노력이 있어 왔는가,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코로나19와 생물 다양성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이 코로나19와 도대체 생물 다양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코로나19 등이라든가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처음 발생했을 때 아마 언론을 통해서 박쥐로부터 온 것인지 천상갑을 통한 것인지 여러 생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질병의 종류들은 이러한 야생 생물을 매개로 하는 질병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좀 유사하고요. 최근에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어쩌면 과거에 있었던 메르스라든가 기타 이런 질병 등이 야생생물들을 매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거는 결국 생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로의 어떤 지속적인 개발이라든가 야생생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 등으로 인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이라고 하는 미생물도 하나의 생물체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거나 그들의 서식지가 훼손을 받고로 인해서 그러한 질병이 사람한테까지 전파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이러한 문제를 같이 어떤 공동의 문제로 하기 위한 원헬스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요. 결국 사람, 동물, 환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성, 질병에 대한 문제는 모두 동일한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도에 범부처가 협력 대응하는 원헬스 체계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저희 원에서도 관련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결국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와 건강, 질병에 대한 문제는 동등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관련 정책의 이행이 어떻게 질병 예방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1부에서도 평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거는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2019년도 이페스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국제적인 협력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한계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기후변화, 혹은 또 갈등이 나오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부분 등에 있어서도 결국 사람에 대한 중심이냐 혹은 어떤 삶의 질 향상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생물 다양성은 하나의 고려사항이지 중심에 어떤 엮이지 못한 인식 결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생물 다양성과 어떤 질병, 특히 이제 원헬스 개념과 관련돼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물에 사는 새들의 어떤 개체군의 크기와 전 지구적인 생물 다양성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연구된 거가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성 비염의 환자 수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물새하고 이런 부분들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꽃가루라든가 이런 알레르기를 좀 유발하는 질병들이 어떤 야생생물을 매개로 하는 질병의 어떤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후변화,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환경질 악화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생물다양성이라든가 허식지에 대한 감소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한 증가로 인하여 마찬 반대로 야생생물을 매개로 하는 질병, 그리고 외래생물 유입과 같은 질병의 발생 빈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부각된 이러한 인수감염 공통병과에 있어서는 결국 생물의 이동과 확산에 대한 물리적인 영향에 대해서만 그동안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어떤 생물이 어디로 가고 언제 오는지 이러한 추적하는 연구가 좀 한계가 있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물의 확산 연구들도 많이 준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지구에는 저희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생물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겨울이 되면은 두꺼운 옷을 입고 여름이 되면은 또 짧은 반팔 옷을 입는 것처럼 생물도 이런 기후나 온도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살고 있는 장소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먹이라든가
어떤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유엔 산하에 있는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되는 국제적 협의체인 IPCC에서는 최근 제시한 6차 평가 보고서에서 2100년도까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후 예측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탄소 저감이 없이 기후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2100년도까지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5.7도 이상 증가를 한다고 예측을 했고, 해수면인 경우도 약 1.01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여름철에 오는 폭염이라든가 이러한 고온의 현상은 산업화 이전에는 한 50년에 한 번 정도 발생을 했었더라면 지금 같은 기후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은 이후에는 8.6배 이상 심각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새로 예측하는 결과치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예측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증가한다라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생물 종에 대한 풍부도가 이제 11% 이상 감소를 할 것이고, 더 심하게는 더 많은 종들이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온도에 민감한 산호초 같은 경우는 기온이 1도 상승했을 때와 2도 상승했을 때에 산호초의 서식 범위라든가 멸종하는 속도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산호초라고 하는 거는 해양 생물의 산란장이라든가 어떤 휴식처로 이용을 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그곳을 이용하는 어류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혹은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지게 되고요. 그것을 먹이로 하는 또 다른 생물들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그런 어떤 시설 설치에 대한 확산이 크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아닙니까? 그걸 이제 어딘가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생물 다양성 문제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 문제를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극복해 가야 되는지, 해결해 가야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정책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탄소량을 줄이면서 제로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한 어떤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결국 그 배출하고 있는 어떤 매개체를 바꾸는 건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결국 이것은 어떤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그 자체가 가지는 어떤 탄소 흡수에 대한 잠재력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대화하는 것은 결국은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증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어떤 저탄소 생태계를 생물 다양성이 낮은 고탄소의 수종으로 어떤 변경을 한다든가, 흡수원인 어떤 식생을 제거하는 경우보다는 아니면은 오히려 그 식생을 더 증가를 시키는 부분이 이런 탄소 중립을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이제 아마존 열대우림이 한 달 사이에 서울 면적의 1.5배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 우림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소위 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인데, 어떤 목재라든가 경작지 확보 등을 위해서 간벌 등을 함으로써 그걸 줄어들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탄소 흡수원을 축소를 초래했고, 이것이 결국은 어떤 기후변화, 탄소 중립을 가는데 좀 역행하는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림 감소가 꼭 인간의 활동, 이런 에너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생태계에 대한 구조, 즉 우리가 나비 효과라 그래서 어떤 지역에 자그마한 생태계에 영향을 준 것이 그게 확산이 되고 증가가 돼서 다른 측면에서는 더 심각한 생물 다양성을 좀 무너뜨리게 되는 이러한 영향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활동뿐만 아니고 생태계 구조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이러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물 다양성 보존과 에너지 전환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때때로 어떤 지점에서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자연 기반 해법을 하여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건 무엇이며,
생물 다양성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 기반 해법은 정말 이름 그대로 자연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자연을 이용하여 어떤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연을 이용을 하고 자연에 있는 그 틀이라든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어떤 바람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연의 요인을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자연 기반 해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결국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자연적 어떤 인간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를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새로이 제시되는 이러한 다양한 해법들이 근본적인 목적, 즉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최초에 목적화된 생태계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을 위반이 되니까 그렇지 않은 방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KI 설립 목적에 나오는 기능 및 역할 중에 보면 자연 생태계 보전, 보건 및 환경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기법 개발이다라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의미될 수 있고, KI는 오래전부터 환경 정책과 환경의 평가 등에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실천하고 있었던 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기반 해법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나 아니면 논의하는 내용 중에 있어서는 생물 다양성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기후 변화 상황에서도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하고 증진해 나갈지 방법과 목표를 선정하는 것 또한 자연 기반 해법의 정책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저장,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어떤 식생, 산림, 생태계를 유지를 한다든가, 최근에는 해양이라든가 토양 등 여러 가지 탄소를 흡수하는 기반들을 저희가 복원하고 보존하고 증대시키는 이러한 노력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자연 기반 해법으로서의 탄소 중립 이행과 연결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 기관의 어떤 연구 방향,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정책과 관련해서 KI는 많은 정책적인 개발도 해왔고요. 관련 연구, 특히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우리나라 국가를 전체적으로 좀 바라보는 연구가 많이 추진해왔고 관련되는 성과도 많이 도출됐습니다. 어쩌면 KI는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에너지 개발, 탄소 등 다양한 분야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KI 내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계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기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내부에서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논의하고 좀 어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어떤 생물다양성 협약 등에 관련되는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해왔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야생생물을 매개로 하는 질병 예방에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이동이라든가 어떤 백신, 즉 원헬스에서 보는 질병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과 대응뿐만이 아니고 어떤 생물 다양성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사전 예방적인 평가 방법과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지속 가능한 부분, 큰 틀에서 바라보는 전략환경 영향 평가 같은 어떤 평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생물 다양성과 최근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구촌 사회를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하는 코로나19와 생물 다양성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고, 또 야생동물 매개 질병과 생물 다양성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와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느냐, 탄소 중립과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주 설명을 쉽게 잘 해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이우승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끝으로 이우승 박사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쉬운 부분입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원과 세종시 교육청의 협업을 통해서 중학교에서 조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어렸을 적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무엇이나요? 라고 하면은 생물이 다양한 거. 근데 막상 우리 주변에 학교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느냐요? 라고 물어보면은
못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다못해 참새도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되게 중요하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생물 다양성과 관련되는 정책에 대한 연구들이라든가 평가 기법들을 더 열심히 만들고 쉽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도나 평가 방식을 만드는 연구를 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자연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혹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더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환경 톡톡톡 시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